11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지금은 밤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창밖으로 쌩쌩 불고 있네요. 오늘도 모든 일을 마치고 영상을 켜고 한번 앉아봤습니다. 좀 묵은 신문입니다. 지난 신문인데요. 제 영상에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듯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자 중앙일보이고요. 전 세계 덮친 인플레이션, 공급 부족이 물가를 자극한다. 슬로우플레이션에 거칠 듯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기록한 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유럽연합의 경우 7월 2.2%를 나타낸 이후 계속 증가해 10월에는 4.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역시 10월 3.2%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어쩌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물가로 인해 눈앞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생경한 풍경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역병은 질병학적으로 치명적이지만 이 대목에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파괴적이다. 전방위적으로 양극화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 역시 마찬가지다. 선진국 대부분은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지만 저개발국은 20% 언저리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저개발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해 왔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렇게 생산된 값싼 제품을 소비해 왔다. 그렇다 보니 선진국의 경우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소비가 정상화한 반면에 저개발국은 아직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생산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다. 즉 접종률 양극화에 따른 백신 접종률요, 수요와 공급의 회복 속도에 엇박자가 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격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공급 부진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은 생산 체계를 전 세계로 분화시키고 이를 물류로 연결했다. 예를 들면 생산 공정에 ABC에서 A는 베트남, B는 한국, C는 중국이 분담한다. 이런 국제적 분화에서 필수 조건은 물류가 원활히 작동해 사슬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 사슬 전체가 무력화된다. 또한 이들을 연결하는 국가 간 물류에서 장애가 생기면 역시 사슬이 멈추게 된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부품 조립을 담당하는 저개발국에서는 방역 취약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다. 물류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이전부터 우려됐던 물류 창고 부족이 문제였다.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하역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의 부족, 더불어 코로나 이전보다 10배 정도 폭등한 해상 운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물류비는 급증했다.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원자재비, 인건비, 물류비 등 전방위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게 됐고 이러한 비용 상승을 가격으로 전이시키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 그림 1에서 보듯 그림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은 코로나19가 빚은 소비 포트폴리오의 변화다. 내구재 소비가 증폭한 것이다. 재화는 음식료품과 같이 일회성 소비재인 비내구재와 가전제품과 같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내구재로 분류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초 지식 정도로 알아놓으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구재는 비내구재보다 소득 탄력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자기 소득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소비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면 내구재 소비가 비내구재보다 훨씬 더 추락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먹고 하는 어떤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가 어지간히 나빠도 사 먹는데, 뭐 차를 바꿔야 된다,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바꿔야 된다, 또는 뭐 TV를 바꾸자, 또는 가구를 이번에 한번 다 바꾸자, 뭐 노트북을 바꾸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주춤하게 되죠. 조금 더 쓰자, 당장 뭐 고장 나거나 부서진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소비를 뒤로 미루고, 식료품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계속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택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출퇴근용 카쉐어링과 같은 공유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전제품과 자동차 수요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까지 불러왔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것 역시 한몫했다. 즉 사람들의 공급과 수요의 결이 어긋나게 되면서 내구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렇게 초래된 인플레이션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 비내구재까지 번졌다. 순서가 바뀌면서 이제 번진 겁니다. 그림 2에서 보듯, 그림 2도 제가 붙일게요. 미국의 비내구재 소비가 먼저 큰 폭으로 반등한 후, 이후 내구재 소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하죠. 장기적 인플레이션 효과도 요인도 있다. 원유가 대표적이다. 원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최고치다. 이전에는 원유가가 60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 도달하면 셰일가스와 사유가 출해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았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이제 모래 사자인데요. 오일 샌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석유의 하나이고, 물이나 뭐 점토 또는 모래 등의 중질 원유가 10% 이상이 함유된 것을 일컫습니다. 보통 오일 샌드 2톤당 원유가 1배럴 정도 생산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글로벌 환경 규제나 ESG와 같은 시장 규율 강화로 인해 이들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많은 생산업체가 도산했고, 이로 인해 유가 상승을 막아줄 방패막이 약화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환경몰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말하는 ESG, 환경사회, 뭐 지배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뭐 이렇게 되죠. 이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현대판 적기조례라고 할까요? 사잡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심을 굉장히 갖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선풍을 했던 그 CSR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뭐 이렇게 해서 각종 규제 또는 규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강요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내놔야 돼. 너희들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너희들이 편성을 해야 돼, 따라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적기조례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그리고 생산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 초래된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보다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대부분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간 상관성이 높다. 경기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란 두 마리 토끼가 같은 방향으로 뛴다. 그래서 수요를 진정시키도록 금리를 인상하거나 재정을 긴축하면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뭐 그닥 어떤 분홍빛 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빨 꽉 깨물고 안전벨트 매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게 좋을 것이지, 또 다른 천국이 올 것이라고 지지했다가는 1년 안 돼가지고 그 민도가 바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도 적용지켜 봄직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분명 잘못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금리를 어느 정도 지금 인상을 하면서 긴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공급 측면에서 초래된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간 상관성이 약하다. 최근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지난 1978년 제2차 유가 파동으로 초래되어 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를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입니다. 유신이고 그야말로 지역 말단적으로 국한에서 뭐 독재했느니 많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우리 좌익들은 이러한 입체적인 상황까지 진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경우 처방이 어렵다. 두 마리 토끼가 다른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으면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해야 한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이면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반대로 금리를 낮춰 경기를 진작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된다. 1970년대 말 스태그플레이션 때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재작년 착고한 폴 볼커는 경기 진작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시적으로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를 이자율에서 통화량으로 전환해 한때 3개월짜리 국채금리가 20%를 상회하기도 했다. 미 학계에서는 이 기간을 미 연준의 실험 기간으로 부른다. 이로 인해 이를 수용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기업 도살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섰지만 결국 이러한 극약 처방을 통해 1983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런 걸 읽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하다,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또 새삼하게 되죠. 지금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인플레이션에 비해 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기 후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속도의 차이가 나는 만큼 최근 새롭게 이름이 붙은 슬로우플레이션 정도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에도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살 얼음판 걷듯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수요는 비정상적 수요가 아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 이전의 추세를 회복했을 뿐인데 부족한 공급을 맞추기 위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만큼 체감하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유통, 물류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물류 대란 해결 2년 안에 어렵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통화나 재정정책보다 공급 측면과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개발국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물류 쪽의 변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저개발국 백신 접종률은 당사자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주요 20개국 미팅에서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공연불이었다. 더불어 물류 문제는 하역이나 운송 트럭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해운 쪽의 고질적인 선박 부족 문제가 해결되려면 건조 기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2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생산자 비용의 증가는 일정 기간의 시차를 가지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된다.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된다.
그림 1에서 보듯 생산자 물가지수의 고공행진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는 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슬로그플레이션은 교과서적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즉 스마트가 아닌 스트릿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또 다른 악재라고 할까요? 요인이라고 할까요? 지금 미중 패권 중에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해운 통로의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운 통로의 유일한 게 대만 해역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과문한 제가 보더라도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단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베트남이 있다면 호주가 굉장히 강성적으로 중국에 대항을 하고 미국, 영국의 해양 자유 세력에 밀착하면서 중국을 오히려 곤란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진핑이 위세를 이제 확장시키면서 홍콩, 대표적으로 대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거에 미국이 또는 영국이 동아시아의 패권 전략에서 배제시켜 놓을 때와는 사뭇 이제 다른 입지를 갖고 있다, 매력도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기회를 계속 실기하고 있다. 그리고 기회만 실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를 엇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조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역시나 우리 하기에 달려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정세, 또 경제 사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내부에서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기묘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공부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영상에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